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당근 중고 거래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많은 물건을 교환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평소 필요한 물건을 중고 거래를 통해 구매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65세의 김순자는 장식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0년 전 5살에 실종된 큰아들 민수였다. 민수야. 순자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수백억 재산도, 강남 빌딩도, 이 넓은 집도 큰아들 없는 삶을 채워주지 못했다. 어머니, 뭐 보세요? 32세의 며느리 박지혜가 명품 원피스를 입고 다가왔다. 결혼 4년 차, 그녀는 늘 순자 앞에서는 공손했다. 옛날 사진들 정리하려고 거실 벽에 가족 사진 좀 걸까 하는데 예쁜 액자가 필요하겠구나. 순자가 벽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화점에서 고급 액자 하나 사올까요? 지혜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당근마켓이라고 중고거래 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빈티지 유럽 앤티크 액자들이 정말 많아요. 백화점 가격의 절반도 안 되고요. 그래, 요즘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좋은 거 찾아드릴게요. 어머니 안목에 딱 맞는 걸로요.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당근마켓 앱을 열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특정 판매자의 액자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정민, 준비됐지? 지혜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미리 찾아둔 액자 사진을 순자에게 보여줬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19세기 프랑스 앤티크래요. 오, 정말 고급스럽네. 얼마야? 35만 원이요. 백화점이면 300만 원은 할 거예요. 그럼 이걸로 사자. 순자가 만족스러워하자 지혜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며칠 후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지혜는 일부러 순자가 집에 있을 때 받았다. 어머니, 액자 왔어요. 같이 뜯어봐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포장을 풀었다. 고급스러운 금빛 테두리의 앤티크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며느리 안목이 좋아. 이거 백화점에서 샀으면 수백만 원 했겠는데.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다. 뒷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혜가 액자를 뒤집어 뒷판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뭐가 들어있었나 봐요. 지혜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순자가 무심코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다. 파란색 멜빵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 아니니? 사진 속 아이는 30년 전 실종된 큰아들 민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 옷까지 똑같았다. 순자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입혔던 바로 그 파란 멜빵 바지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순자는 사진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이 옷, 내가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입혔던, 이게 대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35세의 김태준이 퇴근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태준은 늘 저녁 7시면 어머니께 인사하러 왔다. 효자였다. 태준아, 이것 좀 봐라.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태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형님 아니에요? 태주는 형 민수가 실종된 후 태어났다. 평생 사진으로만 형을 봤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당근마켓에서 산 액자 안에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충만했다. 제가 판매자 찾아서 꼭 아주버님 찾아드릴게요. 어머니 평생 한, 이번에 꼭 이루어 드릴게요. 지혜의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구나, 지혜야. 정말 고맙다. 태준도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혜의 눈빛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것이 눈물이 아니라 탐욕의 빛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수백억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30년 묵은 한을 이용한 잔인한 사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의 대화창을 누르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액자 잘 받았어요. 계획대로 사진 발견했고 시어머니 완전히 믿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만나서 연극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카페로 오세요. 시어머니한테는 혼자 만난다고 할게요. 지혜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거실로 나가자 순자가 소파에 앉아 민수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가가 붓고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다가가 물었다. 응. 밤새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구나. 정말 민수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판매자 만나볼게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단서를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줄 수 있겠니? 고맙구나.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오후 2시 청담동의 고급 카페. 지혜는 창가 VIP석에 앉아 기다렸다. 곧 40대 남자가 들어왔다. 이정민이었다.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던 그는 지혜의 제안에 넘어와 공범이 되었다. 여기요. 지혜가 손을 흔들었다. 정민이 자리에 앉자 지혜는 미리 준비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아, 네. 액자 안에 있던 거요. 정민이 대본대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액자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지혜의 연기는 완벽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액자는 3년 전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빛고아원 바자회에서 샀거든요. 고아원이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거기서 기증받은 물품들을 싸게 파는 바자회를 매년 하거든요. 제가 우연히 거기 갔다가 이쁜 액자가 있길래 샀는데 사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단서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정민에게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수고비예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요. 정민은 봉투를 받아 재빨리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보고했다. 어머니, 판매자 만나고 왔어요. 어땠니? 뭐 알아냈니? 순자가 급하게 물었다. 그 액자가 한빛고아원 바자회에서 나온 거래요. 3년 전에 고아원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했다고 해요. 고아원이라고? 순자의 눈이 커졌다. 네, 어쩌면 아주버님이 그 고아원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30년 전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해요.
지혜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서 알아봐야지. 내가 직접 고아원에 전화해 볼까? 순자가 일어서려 하자 지혜가 말렸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 부탁한다. 다음 날 지혜는 실제로 한빛고아원에 전화했다. 물론 민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30년 전이요? 그때 기록은 전산화되기 전이라 종이 문서로만 남아 있어요.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가족 일이라서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자료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난색을 표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혹시 후원금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후원은 언제나 감사하죠. 500만 원 정도 후원해 주시면 자료 찾는데 인력을 투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갔다. 어머니, 고아원 측에서 30년 전 기록을 찾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 얼마나 걸린대?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 드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겨우 500? 순자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5천만 원이라도 낼 텐데. 어서 보내거라. 순자는 즉시 거실 서재로 가서 통장을 꺼냈다. 손수 인터넷 뱅킹으로 500만 원을 지혜 계좌로 송금했다. 고맙다, 지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당연한 거죠. 아주버님 찾는 건데요. 지혜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환호했다. 겨우 500만 원에 이렇게 쉽게? 이건 생각보다 훨씬 쉽겠는걸? 바로 그때 태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태준아. 지혜가 고아원 찾아서 형 찾는 일 시작했어. 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고아원이요? 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액자 하나에서 나온 사진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뭐가 성급해? 30년을 기다렸는데.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500만 원이나. 태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 찾는 일인데 돈이 문제야? 내 형님이야, 형님.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30년 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지혜는 그런 태준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효자는 이용하기 쉬워. 어머니만 설득하면 끝이니까. 그날 밤 지혜는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차 성공. 500만 원 받았어요. 당신 목 100만 원 내일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단계는 언제쯤? 2주 후에 고아원 기록 찾았다고 연락할 거예요. 그때 명단 서류 좀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수백억 중에 몇십억 정도는 제가 먼저 받아도 되죠? 2주가 흘렀다. 지혜는 컴퓨터로 그럴듯한 고아원 명단 서류를 위조했다. 정민이 보내준 한빛고아원 로고를 넣어 완성도를 높였다. 어머니, 고아원에서 연락 왔어요. 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순자에게 달려갔다. 정말? 뭐래? 순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30년 전 기록을 찾았대요. 당시 입소한 아동 명단이 있다고요. 지혜는 프린트한 서류를 순자에게 건넸다. A사 용지에는 30년 전 입소 아동 20명의 이름과 나이, 입소 날짜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봤다. 하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은 없었다. 민수가 없네. 순자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어머니, 고아원에 입소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대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요. 지혜가 재빨리 말했다. 그럼 이 중에 민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 네,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랑 입소 시기가 비슷한 아이들이 7명 정도 돼요. 순자는 명단을 다시 들여다봤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지? 전문 사립 탐정을 고용해야 해요. 30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다들 성인이 됐을 거고 전국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지혜는 이미 준비한 답을 내놓았다. 탐정?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제가 알아봤어요. 실종자 전문 탐정이 있대요. 성공률도 높고요. 얼마나 드니? 순자가 물었다. 7명을 추적하려면 기본 착수금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다. 2천?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보내줄게. 최고 실력자로 고용해라. 어머니. 지혜는 감동한 척 순자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라. 형만 찾으면 내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순자는 다시 서재로 가서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2천만 원을 지혜 계좌로 송금했다.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했을 때 순자는 기쁜 얼굴로 소식을 전했다. 태준아, 고아원 명단을 찾았어. 이제 탐정 고용해서 형 찾을 거야. 명단이요? 형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당시 입소한 아이들 중에 형이 있을 거야. 순자가 서류를 보여주자 태준은 찬찬히 살펴봤다. 어머니, 벌써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태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태준아, 너 지금 형 찾는 걸 반대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 며느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왜 그러니?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다. 여보, 당신도 아주버님 찾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한 풀어드리고 싶지 않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 믿고 기다려요. 제가 책임지고 아주버님 찾아드릴게요. 지혜의 단호한 말에 태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2주 후 지혜는 또다시 순자를 찾아왔다. 어머니, 탐정이 연락 왔어요. 뭐래? 형을 찾았니? 순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아직은 아니고요. 유력한 인물 3명을 찾았대요. 그런데 지혜가 말을 흐렸다. 그런데 뭐야? 3명 모두 해외에 있대요.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호주, 한 명은 캐나다예요. 해외라고? 네, 입양됐거나 이민 간 것 같대요. 탐정이 직접 가서 만나고 DNA 샘플을 받아와야 해요. 지혜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했다. 그럼 비용이 더 드는 거니? 출장비랑 DNA 검사 비용에서 3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대요. 이번엔 금액이 컸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3천만 원. 어머니, 너무 부담되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지혜가 물러서는 척했다.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어. 형만 찾으면 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했잖니. 어머니, 당장 보내줄게. 탐정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해. 순자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어머니를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벌써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증거가 없어? 사진이 있잖아. 고아원 명단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정말 형님인지. 태준아.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형 생각하며 울었단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사기? 지혜가?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옆방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지혜는 비웃음을 지었다. 태준, 당신은 너무 착해. 그래서 이용하기 쉽지. 지혜는 휴대폰으로 정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차 성공. 3천만 원 추가 확보. 당신 목 200만 원 내일 드릴게요.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나 봐요? 당연하죠. 이제 조만간 통장까지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최소 3억이에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지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수백억 재산의 며느리인데 고작 월 500만 원 용돈이라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야. 그녀는 탐욕으로 빛나는 눈으로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순자의 30년 안은 그녀에게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3주가 더 흘렀다. 지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3명 모두 아주버님이 아니래요. 지혜가 실망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럼 헛수고였다는 거니? 순자의 얼굴에 낙담이 역력했다. 아니에요. 탐정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대요. 당시 고아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양 보낸 아이들이 더 있다고요. 비공식? 네, 기록에 없는 입양이요. 그 명단을 확보하려면 지혜가 말을 흐렸다. 얼마야? 1,000만 원이요. 고아원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줘야 한대요. 순자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1,000만 원을 더 보냈다. 일주일 후에는 입양 간 아이 찾으려면 해외 변호사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요구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주버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빚이 있어서 만나주지 않는다며 1,200만 원을 요구했다. 순자는 모두 들어줬다. 벌써 총 8,500만 원이 지혜에게 넘어갔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순자의 친구 최영희가 청담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명품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가려던 영희는 창가에 앉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저건 순자네 며느리 아냐? 지혜였다. 그런데 그녀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영희는 슬쩍 안으로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다. 지혜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뭐지? 돈 거래하는 건가? 영희는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 그 순간 지혜가 명품 쇼핑백도 건넸다. 남자는 쇼핑백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 남자, 며느리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영희는 급히 카페를 나와 순자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순자야?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지금 청담동인데 내 며느리가 남자랑 만나는 거 봤어. 뭐? 지혜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 카페에서 돈 봉투 주고 명품백도 주더라. 혹시? 아, 그거? 순자가 안심한 듯 말했다. 탐정이나 정보원한테 비용 주는 거겠지. 요즘 민수 찾는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거든. 그래도 명품백까지? 지혜가 워낙 꼼꼼해서 그런가 봐. 사례비 챙기는 거겠지. 순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난 또 무슨 일인 줄.
영희는 전화를 끊으며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영희와의 통화를 들은 태주는 불안감이 커졌다. 명품백까지 줬다고? 탐정 비용에 명품이 왜 필요하지? 태주는 침실로 들어갔다. 지혜는 샤워 중이었다. 침대 위에 놓인 지혜의 명품 가방이 보였다. 안 돼. 아내를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가방 쪽으로 향했다. 태주는 주위를 살피고 가방을 열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휴대폰. 그냥 한 번만.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열렸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다. 대화 목록에 이정민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이정민? 탐정인가? 대화창을 열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200만 원 더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언제쯤인가요? 다음 주에 1억 정도 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혜 씨 덕분에 제 빚도 다 갚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둘 다 잘 되는 거죠. 시어머니 수백억 중에 몇 억 정도는 제가 먼저 받아도 되잖아요.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다. 뭐야? 샤워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가운을 입고 나왔다. 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며 일어서지 못했다. 당신, 내 폰 왜 봐?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뭐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지혜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당신이 정민이랑 짜고 우리 어머니 돈을 사기친 거야? 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아니야. 오해야. 지혜가 황급히 변명했다. 오해? 1억 더 뺄 수 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다. 이게 오해야?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건 탐정 일 때문에. 탐정? 무슨 탐정이 시어머니 돈 빼낸다고 해.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에서 당황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게 식었다. 후, 긴 한숨을 내쉬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들켰네. 어쩔 수 없지.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뭐라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맞아. 다 계획한 거야. 지혜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수백억 재산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쥐꼬리만 주잖아. 쥐꼬리? 매달 500만 원이 쥐꼬리야? 태준이 소리쳤다. 당연하지. 빌딩만 2채인데 고작 월 500? 명품 하나 사달라면 잔소리고. 난 재벌 며느리인데 이게 말이 돼? 지혜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어머니 평생 한을 이용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찾는다고 30년 집착하는 것도 솔직히 병이야. 어차피 못 찾을 것 뻔한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태준은 앞에 선 여자가 낯설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잖아. 지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돈 다 돌려드리고. 태준이 지혜의 팔을 잡았다. 싫어. 지혜가 팔을 뿌리쳤다. 이혼할 거면 하든가. 재산분할 받을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위자료? 내가 사기쳤는데? 증거 있어? 카톡? 그거 불법으로 본 거잖아. 지혜는 여전히 당당했다.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한테 가자. 지금 당장.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내가 끌고 간다. 태준이 지혜의 팔을 다시 잡았다. 나 아파. 지혜가 소리쳤지만 태준은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격하게 실랑이하며 거실로 나갔다. 거실로 끌려 나온 지혜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여기서 기다려. 어머니 모셔올게. 태준이 차갑게 말하고 순자의 침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이 밤에? 순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비단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직 잠들지 않은 듯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무슨 일이니? 거실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준은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지혜야, 무슨 일이니? 순자가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지혜 폰에서 찍어둔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이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혜가 판매자 이정민이랑 짜고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형 찾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야, 이게 정말이니?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나를 민수를 이용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한숨을 쉬더니 일어섰다. 어차피 들켰으니 솔직하게 말하죠. 그녀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다. 그래요. 다 계획한 거예요. 액자도 사진도 고아원도 탐정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혜야. 순자가 비틀거렸다. 태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는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서 우리한텐 월 5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500만 원이 적다고?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죠. 강남 빌딩 두 채 주인인데 며느리한테 고작 그 정도? 명품 하나 사달라면 잔소리하시고. 그래서 내 민수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주버님 찾는다고 30년 동안 집착하시는 것도 솔직히 이상해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입 닥쳐.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못 찾을 형 때문에 평생 우는 게 정상이에요? 지혜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순자는 가슴을 짚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내 아들 그리워하는 게 병이라고? 어머니. 태준이 순자를 안았다. 그 돈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게 나았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다. 상속? 내가 무슨 상속을 받아? 태준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연히 받죠. 난 4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어요.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사기쳤는데도. 증거 있어요? 그 카톡은 당신이 불법으로 본 거잖아요. 지혜는 여전히 당당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500만 원. 다 어디에 썼니? 일부는 정민한테 줬고 나머지는 제가 썼어요. 명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왔죠. 내가 어떻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쪼잔하셨어요. 수백억 있으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인색? 내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달 용돈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내가 갖고 싶다는 차도 사줬는데 고작 5천만 원짜리 차요. 어머니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잖아요. 지혜의 대답에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혜,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싫어요. 뭐라고? 이혼할 거면 하세요. 어차피 재산 분할로 수십억은 받을 거니까. 지혜가 비웃듯 말했다. 순자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너한테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 없죠. 그냥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이용한 거예요. 30년 동안 매일 밤 민수 생각하며 운 내 마음을 돈벌이로 이용했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못 찾을 거잖아요. 그 돈 저한테 주는 게 나았어요. 지혜는 끝까지 뻔뻔했다. 태준이 지혜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장 방에 들어가서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좋아요. 어차피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지혜는 비웃으며 안방으로 걸어갔다. 거실에는 순자와 태준만 남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다. 조용하고 깊은 울음이었다. 어머니. 태준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태준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민수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 30년 만에 하늘이 준 기회인 줄.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고맙다, 태준아.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30분쯤 지나서 지혜가 명품 가방 2개를 끌고 나왔다. 갑니다. 지혜는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지혜. 순자가 그녀를 불렀다. 지혜가 돌아봤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돈도 한 푼 남김없이 받아낼 거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해보세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지혜는 비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래야겠지. 순자는 멍하니 거실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여전히 지혜가 사온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속 민수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되돌아봤다.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았구나.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내렸다. 그 안에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이것도 거짓이었을까? 사진 속 아이가 정말 민수인지 아니면 지혜가 어디선가 구한 다른 아이 사진인지 알 수 없었다. 순자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혹시라도 정말 민수일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아침 7시 태준이 양복을 입고 나왔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조금.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회사 반차 내고 로펌 예약했어요. 같이 가시죠. 그래야겠구나.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강남의 유명 법무법인. 태준과 순자는 변호사 앞에 앉았다. 50대 남자 변호사는 태준이 보여준 카카오톡 스크린샷과 송금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액이 8,5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정서적 취약점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군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태준이 물었다. 당연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공범 이정민도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최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도. 피해액 전액 배상은 당연하고요. 이혼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배우자의 사기 범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요? 네, 배신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3억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응,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잘. 순자는 정신이 없는 듯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좀 힘드셔서 제가 위임받아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지혜와 이정민이 나란히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이정민 씨, 박지혜 씨와 공모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공모하게 됐습니까?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지혜 씨가 연락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액자에 아이 사진을 넣어서 판매하고 나중에 만나서 고아원 이야기를 하고. 총 얼마를 받았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지혜 씨가 10번 정도 나눠서 줬어요. 형사는 정민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옆 조사실에서는 지혜가 조사받고 있었다. 박지혜 씨,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기록, 공범의 진술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부인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에는 말 안 할래요. 지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다. 1시간 후 지혜의 변호사가 도착했다. 의뢰인과 잠시 상담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지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 참작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시댁에서 학대받았다든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든지. 그래요, 그렇게 하죠. 지혜는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불리해졌다. 검사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피해액 8,500만 원.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점을 노린 계획적 범행. 30년 동안 실종된 자식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아픔을 악용한 악질적 사기.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2개월 후 법정.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지혜는 피해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 취득을 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지혜를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로 합니다. 단 피해액 8,500만 원 전액 배상 및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억?
위자료가 3억이라고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공범 이정민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 중 자신이 받은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을 나서는 지혜의 뒤로 친정어머니가 다가왔다. 엄마, 지혜가 돌아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정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3억 배상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도와줘. 도와줘?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친정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엄마. 지혜가 따라갔지만 친정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복도 한쪽에서 순자와 태준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 어머니 가시죠.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응. 순자는 한 번 더 지혜를 바라봤다. 고급 명품을 입고 있던 며느리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태준이 말했다. 그래, 끝났구나.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상처는 끝나지 않았다. 30년 묵은 한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덧났을 뿐이었다. 판결 이틀 후 지혜는 원룸 부동산 앞에 서 있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 맞죠?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네, 이것밖에 없어요. 지혜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아 겨우 마련한 돈으로 보증금을 냈다. 좁은 원룸, 겨우 6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내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다. 배상금 및 위자료 총 3억 8,500만 원, 30일 이내 납부 바랍니다. 3억이 어디 있어? 지혜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그날 밤 지혜는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나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지혜야, 너 요즘 소식 들었어. 시어머니 사기친 거 맞아?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 뉴스에 다 나왔던데. 미안한데 나도 어려워. 뚝. 전화가 끊겼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지혜야, 우리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 사기꾼이랑은 못 어울려. 하나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일주일 후 지혜는 편의점 면접을 봤다. 아르바이트 경험 있으세요? 점장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32세면 좀 많으신데 보통 대학생들 뽑거든요. 제발이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요. 지혜는 간절히 부탁했다. 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시급 9,860원, 주 5일 하루 8시간. 할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다른 편의점에서 또 일했다. 하루 16시간 일해도 월급은 겨우 25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재촉 문자가 왔다. 배상금 미납, 재산 압류 절차 진행합니다. 며칠 뒤 통장이 압류됐다. 뭐예요? 제 월급이 왜 안 들어와요? 지혜가 편의점 점장에게 물었다. 법원에서 압류 통보가 왔어요. 월급의 절반은 법원으로 직접 송금하래요. 절반이요? 네, 배상금 갚을 때까지요.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월 250만 원 중 125만 원이 압류됐다. 남은 125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2개월 후 지혜는 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 순자와 태준이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요. 지혜가 뛰어갔다. 순자와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순자는 지혜를 차갑게 바라봤다. 어머니, 제발. 배상금 좀 깎아주세요. 제가 갚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안 돼.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넌 이미 죽었어. 순자의 차가운 말에 지혜는 얼어붙었다. 내 마음속에서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이 지혜를 밀어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구속된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는 원룸에서 거울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거칠어진 손.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침대 밑에는 한때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모두 중고로 팔았지만 배상금의 10분의 1도 안 됐다. 휴대폰에는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박지혜 씨 맞으시죠? 배상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번 달에도 못 갚으시면 추가 이자 붙습니다. 재산 있으면 다 압류할 겁니다. 지혜는 전화를 꺼버렸다. SNS를 열자 예전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보였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나도 저랬는데. 지혜는 SNS 계정을 삭제했다. 3개월 후 편의점 알바도 잘렸다. 지혜 씨, 미안한데.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왜요? 뉴스 보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 알바 쓴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혜는 머리를 숙였다. 결국 그녀는 더 외진 곳의 식당 설거지 알바를 구했다. 시급은 더 낮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쳤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초라한 옷,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야? 한때 명품만 입고 다니던 재벌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냥 착하게 살걸.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 가족, 친구, 돈,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건 3억이 넘는 빚과 평생 따라다닐 사기꾼이라는 낙인뿐이었다.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배상금 연체 6개월. 추가 이자 발생. 현재 미납액 3억 9,200만 원. 지혜는 휴대폰을 덮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 순자와 태준이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이미 잊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혜는 평생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 이게 내가 받을 벌이구나. 지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혜의 삶은 계속 추락했다. 원룸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 박지혜 씨, 이번 달도 월세 안 들어왔는데요? 집주인이 전화했다.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이번이 벌써 2번째예요. 한 번만 더 밀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통장 잔액 15만 원.
월세는 50만 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식당 설거지 알바도 그만뒀다. 주방장이 그녀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너 그 뉴스에 나온 사기꾼 맞지? 우리 식당 이미지 나빠지니까 나가줘. 죄송합니다. 지혜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인터넷에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들이 쏟아졌다. 재벌 시어머니 사기친 며느리, 징역형. 30년 한 이용한 악질 사기꾼. 명품 욕심의 가족 배신. 댓글들은 더 악랄했다. 저런 건 사람도 아니야. 3억으로 끝? 10억 물려야지. 평생 감옥에 쳐넣어야 해. 지혜는 인터넷을 끊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 컵라면과 김밥을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아, 시어머니 사기친. 쯧쯧, 저런 게 이 동네 살아? 지혜는 물건을 내려놓고 슈퍼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다. 이웃은 지혜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인사도 없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빈 냉장고가 보였다. 배고파. 하지만 먹을 게 없었다.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한 장. 이것도 아껴야 해. 지혜는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지혜 씨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안내드립니다. 신용불량자요? 네, 배상금 장기 연체로 오늘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대출 불가, 신용카드 정지, 통신요금 연체 시 명예 정지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신용불량자, 나까지. 오후에는 친정에 전화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엄마, 누구야? 나야, 지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이야? 바빠. 엄마, 돈 좀 빌려줘. 월세도 못 내고. 없어. 제발. 50만 원만. 우리도 내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 얼굴 들고 못 다녀. 엄마, 앞으로 전화하지 마. 우린 널 딸로 안 봐. 뚝.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친정마저 그녀를 버렸다. 일주일 후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다. 박지혜 씨, 문 열어요. 지혜는 문을 열었다. 월세 2달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짐 빼셔야 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 구하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3일 드릴 테니 나가세요. 집주인은 돌아섰다. 지혜는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는 것이다. 다음 날 지혜는 고시원을 알아봤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입니다. 그걸로 할게요. 좁디 좁은 방. 화장실도 공용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짐을 옮기는 날 택시비도 아까워 버스를 탔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방에 들어가자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공간이 나왔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지혜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날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으려는데 카드가 거절됐다.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아, 네.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정지됐다. 현금으로 할게요. 지갑에 남은 5,000원으로 제일 싼 삼각김밥 2개를 샀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이게 내 저녁이구나. 한때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녀였다. 핸드폰으로 SNS를 켰다. 예전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했다. 하지만 계정이 차단돼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차단한 것이다. 아무도 없구나. 지혜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거울을 봤다. 30대 초반인데 40대처럼 늙어 보였다. 머리는 푸석푸석, 피부는 거칠고 눈가에는 다크서클. 거울아 거울아. 이게 누구야? 쓸쓸히 웃음이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의 펜트하우스에서 순자와 태준이 편안히 저녁을 먹고 있겠지.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그녀가 가졌다가 모두 잃어버린 것들. 미안해.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벽 너머에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고시원 특유의 얇은 벽.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지혜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삶이 계속될 것이다. 3억 9천만 원의 빚.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지도 몰랐다. 그냥 착하게 살걸. 후회는 매일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탐욕이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또 버텨야 한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다. 지혜가 몰락한 지 8개월. 순자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고요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순자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태준이 아침 식사를 차려왔지만 순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입맛이 없구나.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벌써 일주일째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사기 사건 이후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밤마다 민수의 사진을 보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영희 이모님이 오신대요. 오늘? 안 만나고 싶은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최영이었다. 순자야, 나야. 태준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모님, 어서 오세요. 태준아, 어머니 어떠시니? 거의. 말씀도 안 하세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순자야. 영희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영희야.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녀? 응, 먹어. 하지만 순자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순자야, 이러면 안 돼. 지혜는 이미 벌 받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난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가 날 속였어. 내 가장 깊은 아픔을 돈벌이로 이용했어. 순자야. 30년 동안 민수 생각하며 운 내 마음을 그렇게 짓밟았어.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제 민수 사진조차 못 보겠어. 볼 때마다 지혜 생각이 나. 영희는 친구를 꽉 안아주었다. 울어, 순자야. 실컷 울어. 순자는 친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그래도 넌 태준이가 있잖아. 응, 태준이. 태준이가 얼마나 널 걱정하는지 알아? 저 아이도 힘들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태준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아이, 요즘 회사도 일찍 퇴근하고 날 돌봐주느라. 그래, 태준이는 진짜 효자야. 그 아이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영희의 말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이야. 영희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뭐야? 실종자 찾기 전문 기관 소개서야. 내가 알아봤어.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희망 실종자 찾기 센터 마이너스 3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영희야, 난 이제 순자야, 이번엔 진짜야.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이고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야. 무료? 응, 사기 같은 거 아니야.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비영리 기관이래. 순자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또 실망하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30년을 기다렸는데 포기하면 안 되지. 바로 그때 태준이 다가왔다. 어머니, 영희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태준아, 어머니, 지혜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알아요. 저도 화나고 속상해요. 태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하지만 그거랑 형 찾는 건 별개예요. 형은 어딘가 계실 거예요. 태준아, 엄마는, 어머니, 이번엔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 둘이서 찾아봐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지혜의 거짓 눈빛과는 달랐다. 정말 함께 해줄 거니? 네. 어머니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일주일 후 순자와 태주는 희망 실종자 찾기 센터를 방문했다. 깔끔한 사무실. 벽에는 가족과 제외한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님 맞으시죠? 40대 여자 상담사가 반갑게 맞았다. 네, 그렇습니다. 민수님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30년 전 실종되신. 네. 상담사는 순자를 편안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여기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용은 일절 받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순자는 여전히 불안했다. 지혜에게 당한 기억이 생생했다. 이해합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3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가족을 찾아드렸어요. 상담사는 성공 사례집을 보여줬다.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재회의 순간을 담은 사진들, 눈물 흘리며 안고 있는 가족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년, 2년.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30년을 기다렸는걸요. 순자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민수님 정보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상담사는 컴퓨터를 켜고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름, 생년월일, 실종 당시 특징, 입고 있던 옷. 순자는 30년 전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답했다. 마지막으로 찾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태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사가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가 말했다. 태준아, 이번엔 진짜겠지? 네, 어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고맙다, 아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겼다. 비록 지혜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 순자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고급 원목 프레임 안에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왼쪽은 5살 민수의 사진. 파란 멜빵 바지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같은 나이 태준의 사진. 형과 똑같이 웃고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금박으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언젠가 너를 만날 그날까지 마이너스 사랑하는 민수에게. 순자는 액자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처럼 슬픈 미소가 아니라 희망을 품은 미소였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태준이 커피 잔을 들고 왔다. 고맙다, 아들. 순자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무슨 소식이니? 순자가 물었다. 새로운 단서가 생겼대요. 30년 전 경기도 지역 입양 기록 중에 민수 형님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았다고. 정말? 순자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래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예전의 순자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에게 당한 후 그녀는 달라졌다.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센터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네. 비용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볼게요. 태준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최영이었다. 어머니, 영희 이모님 오셨어요. 어서 와, 영희야.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요즘 순자는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외출도 하기 시작했다. 순자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밥도 잘 먹고? 응, 요즘은 입맛도 좀 돌아왔어. 다행이다. 나 요즘 너무 걱정했잖아. 두 친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내가 센터 소개해줘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순자가 친구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지. 우리 40년 친구인데. 영희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나저나 지혜 소식 들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고시원에서 산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빚 갚고 있다던데.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가혹해?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다. 지혜는 내 30년 안을 돈으로 바꿨어. 그보다 더 가혹한 게 어디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건 그렇지만 영희야, 난 지혜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 순자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잊고 싶어. 지혜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졌어.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준이 주방에서 과일을 가져왔다. 이모님, 수박 드세요. 어머, 고맙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영희가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다. 남편이 기다려. 그래, 조심히 가. 순자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순자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영희야.
친구가 떠난 후 순자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실종아동 찾기 재단 기부 증서. 순자는 지난달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내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되길. 그런 마음이었다. 벽에는 재단에서 보내온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김순자님의 따뜻한 나눔으로 100가족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순자는 감사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돈으로는 민수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하지만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었다. 저녁 무렵 태준이 퇴근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순자가 직접 만든 저녁 식사였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응. 요즘은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더라. 두 모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사를 하며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센터에서 DNA 샘플 비교 결과 나온대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혹시 안 맞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알아. 난 괜찮아. 순자는 정말 괜찮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계속 찾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다. 민수가 어디 있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태준아, 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갑자기? 지혜 일로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 챙기느라 고생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고맙다, 아들. 어머니,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 같은 아들 뒀으니 내가 복받았지. 형님도 분명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꼭 찾을 거예요. 그래, 꼭 찾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지도 몰랐다. 순자는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두 아들의 밝은 미소.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줘. 순자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지혜에게 당한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의 의미. 돈이 아닌 마음. 거짓이 아닌 진실. 태준이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순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30년의 슬픔, 8개월의 배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희망.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순자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희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진심으로 기다릴 때만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이미 곁에 있다는 것.